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대에 있으니까 되게 여기 환한데 깜깜해서 얼굴이 안 보이거든요. 얼굴이 안 보이긴 한데 이번에 34회 자격증 물론 아직 안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배송이 아직 지연돼서 그래도 34회 합격을 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34회가 아니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나 이번에 34회가 아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꽤 많으시네. 그럼 몇 회 때 오셨죠? 혹시 28회? 28회. 28회면 벌써 한 6년 전이네요. 이제 다른 일 하다가 이제 일을 좀 해봐야겠다. 제가 보고 싶어서 그냥. 새로 해보시려고. 혹시 여기 20회 전에 분 계세요? 오신 것 같은데. 몇 회 때신 거죠? 18회? 18회면은 장기간 동안 장롱에 묶여있던 자격증 한번 활용해 보시려고 오셨겠는데, 제가 지금 이 세미나 한 지가 벌써 우리 이제 5년 차 됐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한 번 못했었던 적이 있었고, 그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제 계속 1년에 한 번씩은 했는데, 이게 부동산 경기가 딱 좋냐 안 좋냐는 사람이 온 거 보면 딱 아는데, 확실히 이번에 작년에는 자리가 없어서 옆쪽에 이렇게 앉아서 있었는데, 올해는 확실히 그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창업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올해는 좀 아쉽게 많이 못 오셨는데, 일단 의지는 있으시고 뭔가를 좀 2024년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 갖고 오셨을 건데,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24년이 제가 하는 말이 딱 맞겠다 이런 건 아니고, 그래도 24년도에 어떤 형태로 부동산이 진행이 될까 저도 나름대로 고민 좀 해보고, 우리가 거기서 내가 중개업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더 유리할 것이냐 간략하게 한번 준비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2023년도 어려웠고 24년도 어려웠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 이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 이게 되게 해맑게 웃고 계신 분들 보이세요? 뭐에 빵 터졌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웃고 계신데, 제가 중개업 시장에 들어와서 국민중개사 강의한 지 24년 차인데 저렇게 맑게 웃고 계신 걸 몇 번 못 봤어요.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항상 얼굴이 약간 힘들어해. 오늘 계약서 쓰려다가 빠그러졌다, 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힘들거든요. 전화를 많이 받아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항상 전화기가 2대, 그리고 뭐 하고 앉아있으면 전화 와가지고 다른 일 못하고, 이런 걸 경험 안 해보셨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을 안 해보셨잖아요. 근데 그날만큼은 되게 이게 그때 파트너스 분들하고, 우리는 이제 파트너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둔촌동이다. 그럼 둔촌동 역센터 파트너스 대표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지하철역 봤을 때 강남역이면 강남역 센터장님 대표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좀 어색한 경우는 있겠지만 지금 서로 다 대표라. 공부할 때는 교수님 하다가 이제는 제가 이제 거꾸로 대표님이 그러면 이상하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이제 자기가 이제 오너고 한 개 그 사무실을 이끌어가는 대표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대표님이라고 부르겠다. 파트너스 대표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3가지를 잡았는데, 24년도의 부동산 전망 안 좋습니다. 좋진 않겠죠? 그래도 작년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현재 부동산 시장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아파트다 보니까, 그래서 아파트 관련된 내용이랑,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거냐. 분명히 아까 전에 이태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뭔가의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 시장인데 혼자서는 되게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상생해서 살아날 거냐에 대한 3가지 정도 한번 정리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분한테 자료를 얻어온 건데, 거래량이 확 주는 시점이 있고 느는 시점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프 보면 일단 싫어하잖아, 그죠? 부동산학 개론에서 그렇게 수요 공급 곡선 보기 싫었는데 이제부터는 저게 우리 삶의 일부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 요게 요렇게 볼록 튀어나온 시점이 있고 쭉 가라앉은 시점이 있는데, 빨간색을 잘 보시면 돼요. 빨간 색깔이 거래가 없었던 시점입니다. 그럼 거래가 없었던 시점이라는 얘기는 내가 일을 못했다는 시점이에요. 자, 중개업을 하는데 거래가 안 일어나는 시기가 여기
2009년이니까 뭐 하나 왔었지? 2008년도에? 네, 그렇죠.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그러죠. 네. 안 웃겼어? 서프라임 모기지 왔었고, 서프라임 모기지 오고 나서 지금 몇 개월 정도 금융위기 오고 나서 몇 개월 정도로 잠잠했냐면 한 6개월 정도 잡혔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왔어요. 여기 2010년 이후에 11년에 이때가 언제냐면 하우스푸어 들어봤어? HP?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또 무슨 말이 있으면 대답 좀 해줘요. 그럼 저 때 한 번 또 쭉 왔다가 요게 하우스푸어가 조금 이제 너무 힘드니까 정부 정책상 야 이제 부동산 세제를 좀 완화해서 거래를 좀 활성화하게 해보자. 그래서 취득세도 면제해주고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해주겠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시 거래를 막 하다가 중간에 한 번 또 이제 거래가 또 잠시 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이게 바닥치고 있었죠. 쭉 내려오면서 바닥치다가 중간에 2014년도에 진짜 바닥이다. 바닥이다 하면서 요게 14년도가 제일 바닥이라고 하면서 요때부터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점으로 간 게 15년인데 요때 시점이랑 요때 시점 보시면 수도권의 시작시기 6개월 정도 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쭉 오다가 이제 상승장 왔죠. 상승장 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또 잡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2018년, 19년은 뭐 서울 쪽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제가 태어나서 아파트 가격 2배 올라가는 거를 못 보다가 이때 처음 봤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2배가 됐고 그러다가 18년도, 19년도 이때부터 이제 뭐가 이제 왔죠? 약간 뭐 코로나 왔잖아. 코로나 오면서 여기 보시면 19년도에 거래가 조금 없어졌던 게 요게 이제 그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부동산 시장 규제 막 들어가면서 요게 8개월 정도가 거래가 제일 없었던 걸로 보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진행되고 1년이 지나고 나면서 아까 전에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킨다고 해서 정부에서 돈 풀고 막 이러면서 조금 이제 좋아졌죠. 그래서 싹 올라가고 있는데 마지막이다 해서 영끌까지 이제 2030 다 들어왔었는데 그게 이제 2021년도 여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10월 달부터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요게 21년에서 22년 들어오면서 요때부터 잘 보세요. 기간이 지금 다른 그래프보다 빨간 색깔이 길잖아. 몇 개월이지? 22개월이야.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부동산은 99년부터거든요. 제가 처음에 진입한 게 99년도였기 때문에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좀 작년이었어요. 작년이 제일 힘들었고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도 힘들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시점에 2024년이 밝을 건데 이제 올라가는 건 항상 떨어지면 다시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더 갈 거냐 올라갈 거냐인데 제가 볼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일단 제도가 개편이 또 될 거 아니에요. 총선도 있고 하니까 세무 관련된 거 건드리겠죠. 일단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사는 사람들이 일단 대출이 안 되니까 대출도 완화할 거고 근데 금리 인하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는 있겠지만 대신에 다른 측면에서 사고 파는 우리가 보통 취득세, 양도세 건드릴 거 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지원이 들어가겠지. 그럼 이제 기간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은 또다시 부동산이 상승하면서 주변에 옆에 있는 것들을 건드릴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동산의 위기는 현재라는 거지. 22개월 지금 제일 길잖아요, 그죠? 그래프 봐서도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힘든 시기다. 요거는 뭐냐면 데이터를 보다 보면은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이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 이거 보고 나면 항상 후회하는 거 있잖아. 이때 집을 팔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상승장에서 쭉 가는데 이때 막 들어가잖아요. 이제 올라가니까 사야지. 근데 이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리 보통 요때 들어가잖아, 그죠? 요때 들어가가지고 조금만 더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하다가 요때 던지는 거잖아, 그죠? 보통 우리가 모가지에 사서 발목에 팔잖아. 발목에 사서 모가지에 팔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식시장에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내가 내 돈을 쓰는 것만큼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못 믿고 남의 말을 듣고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 세미나 저기 세미나 막 다니면서 어떻게 될 거다 막 이러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있는 건 데이터를 보고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동산으로 잘 나가는 곳이 강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데이터를 보면 강남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별로 신경을 안 썼던 무안 이런 데가 지금 부동산 경기 오히려 좋아. 그럼 거기 도대체 뭐가 있는데 뭔가를 하겠다라는 개발 계획들이 있고
그 개발 계획들이 현재 수면 위로 안 올라와 있는 상태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가격이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부동산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공급에 가장 큰 문제가 좀 생겼어요. 공급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공급하는 회사야, 건설 회사인데 내가 옛날에는 이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1억밖에 안 들었는데 지금은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2억이 들어. 그럼 이제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단 스탑하자. 일단 멈춰. 왜? 가격이 다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가 건축비 상승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강의할 때, 데벨로퍼 강의할 때가 제가 지금 8기를 했는데 1기 강의할 때는 제가 지금 개발하셔야 됩니다 막 이랬거든요. 그때 다시 건축비가 서울 같은 경우는 평당 400, 420이었었어요. 그게 불과 8년 전인 거지, 8기니까. 근데 지금은 800이 넘어. 서울은 800 이하로는 건축을 못해야 될 정도야. 그럼 지금 몇 배가 된 거냐? 2배가 늘었어. 그러니까 원자재 값 상승 원인도 있겠지만 게다가 또 인건비도 상승했고, 그리고 최근에 혹시 치킨 중에 제일 맛있는 데가 어디예요? 대답 안 했는데 그럴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프라다 너무 좋아해요. 프라다 알아요? 이게 비협조로 나올 거야? 좀 안다고 좀 해줘 보게 좀. 프라다 아세요? 나는 프라다를 왜 좋아했냐면 집 앞에 제일 갖고 와서 제일 빨리 갔다 와서 갔는데 어느 순간 그 뼈를 발라내는 게 싫은 거야. 뼈를 발라내는 게 싫어가지고 순살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순살을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 날부터 순살을 제가 안 시켜요. 순살 아파트 때문에. 순살 아파트 아세요? 뭐 이것저것 빼먹으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이제 안 되겠다. 순살 아파트 못하게 하려면 관리 감독을 잘해야겠다. 그래서 최근에 법규가 좀 까다로워졌어요. 관리 감독도 까다로워지고 순살 사이 때문에. 그럼 이제 관리 감독이 까다로워진다는 얘기는 규제가 심해지는 거니까 또 원가 상승이 되는 거야.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4년도부터는요 제로 에너지라고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태양열 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기준을 이제 일반 주택에도 넣겠다라는 것들을 정부가 강화하려고 하는 시점인데 그게 24년부터야. 인증 의무화됐기 때문에 이거 하게 되면 당연히 건축비가 또 상승합니다. 결론은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원인인데 이걸 내가 건설회사 입장에서 지어야겠냐? 결국은 차익이 나오려면 내가 옛날에는 2억이면 되는데 지금 3억 들여. 근데 지금 집값이 4억에 분양을 해야 돼. 근데 4억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대출을 받아서 2억 있던 사람이 50% 대출 받아서 집을 샀었는데 금리는 높아졌고 대출은 적게 나오고 못 사잖아요. 겁이 나는 거지. 그럼 건설회사는 짓다가 스탑, 보류. 일단 참고해서 좀 보다가 그 대신에 하겠다. 그래서 이들이 땅은 다 사놨는데 이게 착공을 안 들어가요. 회사들이 점점 많아졌고 이미 착공 들어갔는데 분양이 안 돼서 건설회사의 시행사 아는 분들은 좀 약간 힘든 선택을 하셔가지고 최근에 뉴스에도 막 나오잖아요.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고 이게 10년간 딱 2배 올랐답니다. 평당 1,755만 원.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800에서 900이었는데 지금 한 1,800 정도가 된 거지. 자, 공급에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 어디에도 문제 있어요? 수요에도 문제 있어요. 수요라는 거는 일단 살려는 사람들이 못 사게 돼 있잖아 지금. 사고 싶으세요? 지금 안 사고 싶으세요? 안 사고 싶지. 왜 안 사고 싶냐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아까 공급하는 거 보면 계속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도 저도 못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일단 감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들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건드릴 수 있는 게 세제 개편이죠. 그럼 2024년 1월 달에서 2월 달 사이에 지금 벌써 개정안은 올라갔지만 통과가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개정안이 나온 건 아시죠? 고개만 끄덕여도 돼요. 괜찮아요. 이참에 자는 거 아니야? 깜깜하니까 좋은데. 그래서 일단 세금 완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게 뻔한 거죠. 왜? 10년, 20년 했는데 무너지면 올리라고 세제 완화했던 게 벌써 제가 3번을 봤는데 또 하겠지 뭐. 근데 안 먹히면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슬슬 이제 세금 완화가 좀 되면 집값이 이제 공급가가 올라가면 최소한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다. 왜? 원자재 가격이 올랐고 인건비가 올랐는데 어떻게 더 이상 떨어져? 안 떨어지지 이제는.
그러니까 헬로시티 23억 가던 게 18억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럼 더 떨어졌어야 돼. 근데 안 떨어져.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럼 다시 옆에 있는 아파트가 20억이 되면 얘는 또 19억, 20억이 될 거 아니야? 게다가 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또 살려는 사람 생길 거고, 그럼 이제 우리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죠. 기분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투자 수요 증가로 와서 대세 상승을 가기 위해서 내년도 초반부터는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럼 이제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뭐 어떤 걸 만들어내서 팔고 있냐?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산업이잖아요. 산업의 정책도 문제가 있지만 산업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혹시라도 삼성이 잘못되면 우리나라는 솔직히 이제 힘들죠. 삼성이 솔직히 좋은 사람도 있고 좋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전 솔직히 애플도 좋고 삼성도 좋아. 근데 애플이 쓰면 되게 편한데 난 애국자는 아니지만 삼성이 일단 저변화돼 있고 뭔가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삼성이 그래도 내가 쓰는 모든 생활에서는 제일 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갑을 안 놓고 갔는데 갑자기 돈을 쓸 때가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거야. 지갑을 놓고 왔는데 근데 갑자기 핸드폰을 딱 생각하니까 지갑이 있으니까 든든한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해결하는 나라잖아 이제. 나 얼마 전에 그 나이가 되게 많으신 70대 중반 되는 할머님이 커피숍에서 키오스크 있죠. 솔직히 키오스크 제대로 맨 처음에 못 썼잖아. 뭘 눌러야 될지 몰랐잖아. 근데 제가 그분 딱 보면서 이거 내 앞에 있었거든. 저도 커피 이제 진짜 하려고 했는데 딱 보더니 띡띡띡띡 막 누르는 거야. 내 옆에 있는 할머니가 몇 분이 뭐 하니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딱 하더니 결제하는데 스마트폰을 딱 갖다 대면서 이러는 거야. 70대 중반인데도 우리 생활에 이렇게 저변에 깔려 있구나.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 망하겠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한국을 대표하는 대세 업종 중에 삼성이 안 들어있는 데가 없어요. 보시면 일단 첫 번째가 반도체죠. 네, 반도체. 그 다음에 2차전지 한참 많았죠. 그래서 두 가지가 전체 몇 퍼센트 차지하냐면 80%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끌고 가는 회사가 또 뭐 삼성이에요. 대기업들이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중에 1위가 당연히 삼성전자고, 그 다음에 LG겠죠. LG솔루션,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이 산업들이 있는 지역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세 업종인데 과연 이제 미래에도 계속 유망할 거냐? 그렇죠.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 우리. 그래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라고 해서 정부도 그러면 이제 정부가 키울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걸 키워야 되잖아.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들하고 손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들한테 뭐 비리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정부도 말한 대로 야 그러면 어디다가 투자를 할 거고 어디다가 지원을 할 거야. 그러니까 딱 두 가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반도체, 두 번째가 2차전지. 근데 그 중에 우리 수도권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용인호텔인데 뭐 일단 메모리 세계 1위 수송을 위해서 시스템 점유율 110% 확대하기 위해서 민간 투자가 들어가는 금액이 562조 원이에요. 그걸 2042년까지 진행하겠다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곳이 여기라는 거야. 그럼 현재 위치 보시면 전국적으로 분산이 된 이유는 이게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 곳에 몰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뭐 이제 전라도, 뭐 경상도 다 세 군데서 나눠졌던 건데 그 중에 포항 쪽이 엄청 커졌어요. 포항에 이제 국내 최대, 여기 혹시 포항에서 오신 분 있어요? 포항 어디서 오셨어요? 원래 KTX 타고 오셨어요? SRT 타고 왔습니다. SRT 타고 오셨어요? 그 KTX 왔다 SRT 타고 아침에 일찍 나오셨겠네? 한 9시쯤. 9시쯤에? 멀지 않죠? 포항 멀지 않아. 아침 9시에 나와도 세미나하고 먹고 집에 갈 수 있는 시대야 지금 SRT 때문에. 근데 포항도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근데 뭐 저 하나로 좋아지겠냐? 아니죠. 한 개가 쌓이면서 부동산도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현재 제가 볼 때는 포항 쪽도 지금 현재 엄청나게 지원이 들어가고 충남 천안 쪽이 마찬가지죠. 근데 아직까지 수도권 쪽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전국적 분산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일자리죠. 일단 일자리가 있어야 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인구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교통이야. 그럼 세 가지네. 일자리랑 교통, GTX, KTX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재 일자리라는 게 제일 많아질 곳이 여기라는 거잖아. 여기가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여기다가 뭐를 깔아야 돼? 교통 깔아야죠. 교통 깔아야 되고 그들이 살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주택 지어야지. 일자리가 생기니까 사람이 몰리니까 가격은 올라가는 건데
그 중에 지금 경기도 평택 쪽에 지금 제일 많이 몰려있지. 용인하고 평택 쪽에 뭐 거의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업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반도체 또는 이제 뭐 2차 전지나 디스플레이인데, 요게 제가 호갱노노를 옛날에 많이 들어가서 보는데 호갱노노는 약간 업데이트가 좀 안 돼서 내가 원하는 게 없어서 제가 이제 리치보 대표님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빅데이터 자료를 좀 얻었어요. 근데 일단 데이터가 있는데 그 가공하는 자료들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자료는 일반인들이 못 보는 자료도 있고 이건 일반인들이 보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리치보라는 사이트 들어가면 그냥 이 아파트 딱 치고 그럼 현재 내가 중개할 지역이 만약에 이쪽 지역이냐 이쪽 지역이냐, 그럼 만약에 이쪽 지역은 현재 어떤 상태야, 예를 들어서 큰 평수가 많아 작은 평수가 많아 수요자가 많아 살기가 좋은 곳이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건데,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매매 매물수가 제일 많은 곳이 빨간 색깔이고요. 여기 검을수록 이제 암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현재 제가 어제 지난주에 제 집에서 해가지고, 제가 집이 야당 쪽이잖아, 파주 쪽이라 저희가 있는 집이 이쪽이거든요. 그럼 여기 주변으로 봤을 때 빨간 색깔들이 있는 데가 좀 대단지들이에요. 근데 여기 단지들은 좀 검맣죠. 이게 일산 구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식사지구라고 혹시 아세요? 이거 식사지구고, 여기 이제 풍산역 요 라인인데, 지금 보면 빨간 색깔이 좀 많은 거는 다 신 아파트, 새 아파트들이에요. 구 아파트들보다. 근데 이 자료를 보시면 하나 더 볼까? 여기서 이제 통계를 보는 게 있는데, 통계는 어디 있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맨 위에 보면 입주 물량 뭐 해가지고 랭킹이라고 보이죠? 랭킹이 그러니까 일반인들 오늘 집에 가서 보셔도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에 어떻게 지금 분포가 돼 있는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면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그래도 쟤는 저런 것도 안다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만들어 줬는데도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거 오늘 처음 보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분위기가 그래. 그리고 보시면 이제 랭킹을 봤어요. 제가 뭘 봤냐면 일자리가 어디가 제일 많을까? 아니면 현재 수요자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매도 물량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그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쪽 가서 중개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량이 많아야. 그래서 현재 랭킹으로 봤는데 현재 인구 대비해서 투자 가치가 제일 높은 순위를 나누는 건데, 지금 현재 수도권이 아니라 전북이에요. 전북이 1등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네. 전북하면 떠오르는 데가 익산, 또 어디야? 전주, 뭐 이런 데잖아요. 근데 거기가 뭐가 있길래 왜 쟤네가 이렇게 올라왔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궁금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일자리 수가 제일 많아지는 곳은 1등이 세종시였습니다. 세종시인데 현재 일자리 수가 계속 증가하고 지금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구가 우리나라는 경기도가 제일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2등이 경기도예요. 서울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충남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세종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개발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평당 가격으로 궁금해서 봤어. 어디가 평당 가격이 현재 지금 제일 높을까? 그래서 봤더니 1, 2, 3위를 봤어. 근데 여기 보니까 일산이 비싸요. 이미 자리에 잡은 곳이고, 여기도 신도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파주 운정 신도시거든요. 그 중에 여기 얘가 지금 현재 힐스테이트 운정 아이파크 보이죠? 쟤네 평당 분양가가 왜 비쌀까? GTX예요. 저 앞에가 GTX역이에요. 얘가 또 GTX역이에요. 이쪽 라인, 킨텍스 쪽이. 그러니까 평당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 없이 일자리, 교통, 그다음에 이제 뭐 사람도 들어와야 돼. 단순하게 봤을 때 여기 식사 자리가 비싼 많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안 올라갔어. 여기는 외딴 섬같이 돼 있어요. 식사 지구 가보시면 알 건데 그 섬 같아. 동네에 그냥 살기만 좋은 곳이고, 뭐 의사 변호사들 되게 많이 사는 곳인데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집값이 안 올라요. 딱 집값 안 오르는 데 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오르는 데는 딴 데인데 안 오르는데 살기 좋아요. 살기 좋으니까 안 오르는 거야. 힘들어야 돼. 지하철 타는데 빡세야 돼. 그래야지 비싸지. 이거는 이제 갭 가격입니다. 갭 가격은 무슨 말인지 알죠? 전세 끼고 살 때 그 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억인데 전세가 9억이야. 그럼 얼마만 쓰면 돼요? 1억. 근데 전세가 떨어지면 나중에 또 7억이면 2억 마련해야 되잖아. 그런 상승장일 때는 저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상승장일 때 지금 빨리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갭 가격이 제일 많은 곳이 구일산이에요. 여기는 안 그래. 여기 같은 경우는 갭 가격이 거의 없어요. 일산 여기 옛날에 부도시 주열이라든지 이런데, 근데 여기 탄현도 현대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들입니다. 갭 가격이 여기가 제일 좋다. 전세 가격도 여기가 제일 높겠죠. 전세 가격이 높으니까 갭 차이가 나겠지. 당연한 거잖아. 그럼 이제 세대수가 어디가 제일 많냐? 여기 대단지들이 제일 많겠죠, 그죠? 요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애들이 다 비싸요. 그 평당 가격도 옛날에 한 5억 하던 게 지금 8억 9억 갔는데 GTX 때문에 이제 다시 조금 올랐어요. 조금. 그리고 이제 시공구별로 투자 점수라고 해서 어디에다 투자하는 게 안정적이겠냐 했더니 파주는 아닌 거야. 여기 일산입니다. 왜? 이미 자리를 잡힌 도시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만들어지는 신도시는 불안감이 있거든. GTX가 완공이고 내후년을 밀려주면 또 늦어져요. 근데 이미 만들어진 곳은 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자기가 사는 데 있어서 보세요. 거주 점수 이게 이제 제 만족도죠. 만족도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별로 안 높은데 여기는 되게 높죠. 여기 보이세요? 저 빨간색 위에가 제가 사는 곳이에요. 저 만족도 별로 안 높아요. 강남 맨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잠실에서 올 때는 편하지만 여기서 가게 되면 1시간 40분, 1시간 20분 걸려 아침에. 근데 GTX가 만약에 여기로 오면 일단 여기 신도시는 전부 다 이거 자전거가 있어야 띵 한번 자전거 타고 오는 데 있잖아요. 타고 가면 5분인데 거기서 이제 GTX 타면 25분에 온대. 그럼 이제 좋아지겠지라는 피크피스를 갖고 있겠지만 그 안에 생활 기반 시설이 다 여기 몰려있어요. 야당역 쪽에 몰려있다 보니까 여기가 좋아진 거고요. 여기도 상권이 이제 점점 좋아지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만족도가 제일 좋은 곳은 구일산이 이쪽 라인이 제일 이제 만족도가 제일 높은 걸로 나왔고, 식사지구는 보세요. 식사지구는 만족도 별로 안 높잖아요. 그 요거는 이제 인구 동향이랑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 지역 노후도가 어디가 제일 많아서 재개발 가능성이 높으냐, 세대수가 어디가 제일 많고 어디가 제일 적냐, 그런 걸 이제 데이터별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아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일자리하고 뭐예요? 인구하고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통만 공부하시면 돼. 얘네들 다 있으니까. 세종이 아까 지금 현재 랭킹은 1위였고, 그리고 일자리 데이터는 보통 이제 리칭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랭킹 누른 다음에 일자리수 놓으시면 시도 단위로 볼 수도 있고 시군구 단위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초자치단체 시군구로 봤을 때 광양이에요. 광양. 전남 광양이거든요. 그리고 서울 관악, 그 다음에 덕양인데 지금 현재 여기 1, 2, 3위권 안에 있는 애들이 서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서울이 지금 현재 관악군대 애가 지금 현재 2위잖아요. 1위 가구 제일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서울은 이제 10위권으로 떨어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도로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인데, GTX 현황이 가장 최근에 이제 A는 공사 진행 중이죠. A 노선 아시죠? 아까 보여드렸던 운정. 아까 요 아파트 있고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킨텍스, 창릉, 그 다음에 대곡, 창릉, 연신내, 서울역, 삼성.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25분인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요게 이제 2024년도에 일단 내년이죠,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완공을 하겠다. 그래서 운정에서 삼성까지 가는 거를. 근데 이게 1년 늦어진 거잖아요. 늦어진 건데 모든 대한민국에서 그 발표했던 그 철도 완공 시기가 제때 끝난 적에 이게 제가 볼 때 한 번도 없었어요. 최소한 한 1년에서 2년 뒤야. 근데 그 전에 집값이 오르잖아요. 오르고 나서 거래할 때쯤 되면 이제 공사가 잠깐 뭐 지연되거나 이런데 이게 또 24년 하반기라고 돼 있지만 제가 볼 때 25년도 초반에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에서 동탄 가서 연결되는 것까지가 28년도의 마지막 최종 개통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가는 게 28년도면 다 완공이 되겠다는 얘기고, 중간에 이제 여기가 이제 GTX B노선이죠. B노선이고 그다음에 이제 C노선이거죠. 여기서 세 군데가 만나는데 그러니까 서울역하고 청량리하고 어디? 삼성이에요. 그러면 강남이 삼성을 이제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딱 하면 다 강남이잖아요. 이제 삼성이 개발되는 거를 보면 그러지? 내 가슴 뛰는 거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보면은 이렇게 뛰거든요. 삼성동만 보면 이렇게 뛰어요. 왜 이렇게 뛰냐면
삼성동 개발에 보시면 지하부터 해가지고 개발 보면 삼성동 저희 우리 그 홈즈 지금 사무실이 선정동에 있거든요.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돈만 있으면 그 건물 제가 사고 싶어요. 그 땅값이 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무조건 걔는 삼성동에서 앞으로 내가 누군가 땅을 샀다. 그 친구랑 잘 지내야 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게 몰려있을 수밖에 없어. 서울역은 건드릴 수 없잖아. 이거 안 되면 우리 어디 가야 돼? 청량리 가야 돼. 청량리가 10개 노선이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가는 노선이라서 용산을 이겨버렸어, 청량리가. 근데 청량리가 어디 있어서 빚을 못 버는 거예요? 강북에 있어서. 근데 강북도 이제 GTX 가고 뭐 하면 이제 약간은 이제 좀 약간 변화가 오겠죠. 근데 이거 언제 완공되는지에 대한 그래도 현황 정도는 내가 알고 부동산 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왜? 아침에 가자마자 커피 먹어야 되고요. 네이버에 광고 하나 올려야 되고 점심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면 누구랑 얘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문 닫고 퇴근해야 되고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야. 하루. 이 하루가 한 달이 되게 빠르고 그래서 이제 1년이 되는 거예요. 자, 제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자리와 교통하고 그리고 이제 산업에 관련된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쟤네들이 산업단지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들이 아무 생각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어느 지역의 시골 농촌 바닥인데 갑자기 역이 딱 생긴다는 거야. 근데 이 역을 만들 때에는 누군가가 쓰기 위해서 한 거야. 그죠? 그럼 얘네를 지정해서 역세권을 만든다는 말은 주변에 어딘가 신도시나 산업단지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먼저 발표된단 말이에요. 일자리가 먼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얘네가 역세권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가니 쟤네들 주변으로 이제 고속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게 들어가. 그럼 걔네만 들어가요? 주거단지도 들어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도시계획에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편입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변화는 정책이 바뀌면서 얘네가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걸 정부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계획을 수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지금 이거는 대형공사 우리나라에서 현재 대형공사 지연이 됐던 것들이 이제 진행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이제 인도원에서 동탄 복선전철 이거랑 신분당선 이거 광교 호매실 이게 철도 라인 중에서 그래도 제가 볼 때 큰 호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본인이 자료를 찾으셔야 돼요. 궁금하면 빨리 사진 찍으세요. 빨리. 자료 필요하실 거야. 나중에 누구랑 뭐 얘기할 때 필요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진 필요하시면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해줘. 대답을 잘 하든가. 이게 다 뉴스에 있는 거 자료 있는데 그냥 그 자료만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만든 것 뿐입니다.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자료인데 하나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없어서 그냥 한 거니까 보시고. 자, 이거는 이제 GTX B하고 C가 이제 2024년도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진행하려고 예정이고 가덕도 신공항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형공사 재추진이 이제 옛날에 지연됐던 게 올해는 정부가 어떻게든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기본 방향은 건전한 재정을 가지고 말 어려워 죽겠어. 건전 재정 기조 견지, 재정 정상화 예산의 체질 개선 말은 좋은데 결론은 정부가 돈 쓰겠다는 거예요. 돈 쓸 건데 여기 지역에 그동안 지연됐던 거를 지원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하겠다, 경기 회복에 영향을 하겠다. 그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2024년도는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내년도 초반 이후에는 좀 괜찮아지겠죠. 근거 없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거는 없이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근거는 말씀을 드린 거고. 요거는 이제 연간 민간 수주 추인데 점점 이제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줄다가 다시 이제 14년 바닥치고 올라갔었죠. 그래서 쭉 올라갔다가 좀 다시 떨어졌었는데 이걸 다시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민간이 연간 증감률인데 요 빨간 색깔로 밑으로 내려가는 애도 있죠. 다 우리가 이건 언제일까요? 98년, 97년이니까 IMF죠. 여기 2008년이잖아. 2008년. 그다음에 아까 12년. 그다음에 한번 우리가 제일 힘들다고 했던 거 아까 그래프 그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지금 현재 몇 개월째 힘들다고요? 23개월. 한 달 전에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23개월이야. 23개월 동안 변함이 없잖아 지금.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올라오는 거 잘 보세요. 급락이 있으면
급락이 있기 전에 급등이 있었을 거야. 급등이 있었다는 얘기는 급락이 또 있다는 얘기고 파동이잖아, 그죠? 근데 한 번의 기회는 다시 올 때가 됐는데 그때 내가 걷어들여야 되죠. 걷어들이려면 준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힘들다고 계속 하지 마시고. 그리고 2024년을 이제 요약해 보면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정부가 경기 회복하기 위해서 산업을 키우다 보니까 상업용하고 반도체 이런 데다가 투자를 많이 할 거라고 발표도 했고 대규모의 이제 민간 토목 사업도 진행이 될 거라 약간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약간은 예상이 된다가 결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전망 요약을 해봤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23년에 보다 24년은 좋아질 것 같으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귀를 쫑긋하고 정책이 나옴에 따라 세제 정책이 많이 바뀔 거고 공법적인 부분도 많이 바뀔 거예요. 바뀌면 저도 이제 뭐 촬영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유튜브 좀 보시고 현재 데이터 분석 한번 이제 리치고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자 제가 3번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물론 24년도 올해보다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영웅은 항상 난세에 태어나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가 있으니까 영웅이 생기는 거잖아. IMF의 영웅 누구예요? 박찬호, 박세리. 걔가 양말 벗고 치면서 그리고 IMF가 힘들 때도 그 얘기 보면서 우리 살았잖아요. 영웅은 난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고상실 나타났잖아요. 웃자고 했는데 좀 웃어줘라. 어차피 한 번의 기회는 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4년은 세제 완화와 함께 움직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준비를 좀 하고 그때 매물 받아놔야지. 잘 될 때 가면 매물 안 던져요. 저한테 절대 안 줄걸? 지금 안 내놔도 좀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내가 어떻게 내놔?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힘들기 때문에 안 좋을 때 매물 받아 넣으셔야지. 요거는 이제 리치고에서는 그러니까 돈을 좀 내야 되는 거야. 이건 무료 자료가 아니라 유료 자료인데 현재 우리나라 지금 현재 올해 그 매매 플라워 차트인데요. 이게 보통 우상향으로 되는 지역이 좋은 거거든요. 제일 좋았던 지역이 어디네 당연히. 근데 세종이 올라가다가 꺾였죠. 최근에 꺾인 거예요. 서울도 쭉 올라가다가 꺾였어요. 그리고 대전도 올라가다가 꺾였고 대구는 안 올라갔어 계속. 대구 아시죠? 혹시 대구에서 오신 분 있어요? 뭐라도 좀 사드려야 돼요. 대구 너무 힘들어요. 공급량이 너무 많아. 미분양도 많고. 그러니까 거래가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서울은 잘 가다가 꺾였어요. 근데 특히 세종이 꺾였는데 다시 이제 일로 왔다가 최근까지 좋다가 이렇게 꺾인 이게 11월 22일 날 제가 본 거예요. 11월 20일 날 만든 거니까. 근데 요게 크게 확대하면은 이게 경기도권도 꺾였고 서울도 꺾였고 세종도 꺾였어요. 근데 이제 내년에 초반에 다시 체질이 나오면 다시 우상향으로 갈 건데 제일 많이 갈 수 있는 애들이 요 네 군데야. 서울, 경기, 대전, 세종이에요. 내가 혹시라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전체 매각 추이인데 경매 건수인데요. 이게 경매 사이트거든요. 경매 사이트 이것도 유료예요. 돈 내면 볼 수 있는 건데 쭉 가면 경매 건수가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현재 경매 시장으로 왔다는 얘기잖아. 20년부터 쭉 왔을 때 좋았다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경매 건수 늘어나고 있는데 제일 많은 게 뭘 것 같으세요? 경매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다세대 주택이에요. 빌라, 전세 사기, 다 그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로 점수로 봤을 때 수요 대비했을 때 서울은 지금 많이 떨어졌죠. 구입가 떨어졌고 이제 전세가율 제일 높은 데가 순위로 봤을 때 그래서 서울은 많이 떨어졌는데 경북, 충북, 전북이 아직까지 전세가율이 시도별로 높은 건데 이건 이제 입주 물량이고요. 입주 물량이 아직까지 제일 많은 곳은 어쩔 수 없이 수도권이죠. 수도권인데 충남도 여기 좀 많은 편입니다. 거래량인데 아까 많이 봤던 그 지도죠. 그나마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서 현재 시장이 이제 여기 시장이거든요. 여기가 우리가 지금 몇 개월 아까 26개월 그 시기. 이제 전세가 추이인데 21년도까지 쭉 올라가다가 꼬꾸라졌다가 다시 이제 약간 올라갔다 보합세인데 이때 집 사신 분들이 2년이 될 때쯤 되면은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볼 때
우리가 시험이 언제였냐면 우리 이번에 34일 시험 10월 며칠이었죠? 28일인데 27일 날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공인중개사 시험 인구 대폭 하락 뭐 이게 나왔어요. 시험 보기 전날에 우리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전날에 왜 그러냐? 중개사 포화에 불법 유혹 빠지는 파편 최근에 그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약간 중개사들을 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 현재 절대평가로 꼭 뽑아야 되는 거 맞냐? 상대평가로 갈 거냐 막 하다니 상대평가로 안 가겠대요. 절대평가로 가는데 난이도를 올리겠다. 난이도를 조절해가지고 올려서 이제 2만 명 뽑던 걸 1만 명 뽑겠다. 그래서 시험이 오래 어려웠잖아요.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작년보다 1만 명이 줄었는데 붙으신 거 아니에요? 기분이 안 좋아요? 대단하신 거야. 전국에서 지금 탑10 드신 분들인데. 근데 그 중개사 하면서 자꾸 이제 뭔가 교육을, 실무교육 28시간이잖아요. 64시간 늘리겠대. 실무교육 빨리 사교육 받으셔야 돼요. 그때 가면 64시간 받으셔야 돼요. 150시간으로 늘린단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절대평가 유지하고 시험 난이도 조절하겠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개시장이 가장 민감한 게 부동산 시장하고 그 그래프가 똑같아요. 경기가 좋아지면 차원들도 높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폐업률도 높고 이렇게 돼요. 얘랑 같이 다닙니다. 현재 중개사무소 지금 현재 늘어난 거 보세요. 개수가 이렇게 늘어나서 현재 11만 개 정도가 되는데 11만 개 중개사무소에서 제일 많이 몰려있는 데가 당연히 어디야? 경기도입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서울.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서울, 그 다음에 뭐 인천, 부산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건 경기도고. 그럼 내가 지금 이 경기도권의 32,327개 중에 하나를 하는 거야 이제. 그 중에서 창업하신 분도 있고 중간에 폐업하신 분도 있겠지만, 요게 지역 선정할 때요. 이 지역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보시면 인구 대비예요. 인구를 대비해서 중개사무소 한 사람이 마크할 수 있는 그 인구수 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많을수록 중개사무소 적다 보시면 돼요. 그럼 나는 이제부터 동해로 가는 거. 강원도 동해로 가야 돼. 전북 정읍으로 가야 돼. 정읍에서 하면 내가 중개할 수 있는 양이 사람 만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크다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 어디냐? 전북, 강원도죠. 근데 인구 대비 경쟁이 덜 치열한 곳은 여기겠죠. 그러면 근데 여기 보시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중개사무소가 상대하는 게 1000명이 아니라 100명, 200명 이렇게 늘어나는 거라 강남구가 밀집도가 되게 높다는 거예요. 강남구에 중개사무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서울의 중구, 대구 중구, 부산 강서구, 광주 동구인데 그럼 내가 이제 처음 하는 사람이야. 강남을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김해로 가셔야 돼요. 동해로 가셔야 돼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그 거래 금액이 제일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했을 때 거래 계약이 제일 많았냐? 전남 신안이 제일 많았대요. 전남 신안, 강원도 양양. 최근에 양양 성지 떴죠. 그 땅값이 엄청 올라가면서 다 땅이야, 땅. 토지 가격. 됐고, 전남이죠. 전라도 뜨고 있네. 가야겠다. 그게 아니라 거래가 많았는데 토지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서. 근데 사무소당 가격이 매출이 제일 높은 거는 강남이었습니다. 여기 강남구가 사무실 전체 거래가 제일 높아요. 비싸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지역별로 봤을 때 부분이고. 자,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고 가야지. 지금 현재 제가 중개 시장에서 20년 넘게 있으면서 되게 외로운 직업이었잖아요. 이 직업이 처음 창업했을 때 혼자 사무실에 있으면 나 혼자만 땅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막 그래요. 누구한테 연락할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사무실에 내가 있는데 옆에 사무실 또 생겼고 또 생겼어. 어느 날 10개 된 거야. 근데 처음에 인사할 때는 안녕하세요. 그리고 속으로는 이제 칼같죠.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이런 치열한 경쟁에서 중개사무소는 너무 많은데 세대수는 당연히 뭐겠네. 인구 세대수는 감소하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지역적인 한계가 내가 이제 동네 부동산에만 딱 한정돼서 있으면 안 되는 게 아파트 시장이 죽어버리면 아파트 중개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시장 죽는 과 동시에 같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만 하면 안 되는 시장이 돼버렸고
아파트도 하고 다른 것도 해야 돼. 상가도 하고 중개 공장도 해야 되고 토지도 해야 되는데 내 능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못 하는 거죠. 바쁘고 자기 개발할 시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아파트 전문이다, 오피스텔 전문이다 이게 영역에 한계가 있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그 시장의 파동이 왔을 때 내가 못 건드려요. 그래서 문을 닫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도 새 집을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는 게 왜 투자 관련 걸 몰라. 왜 계약서만 쓰거든. 그리고 보통 이제 결정을 하는 게 남의 얘기를 통해서 보통 결정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어디가 뭐 뜬다더라, 야, 보상처리 어디 오른댔더라, 그러니까 산 거잖아. 네. 아니에요? 다 그런 거지. 내가 직접 뭐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되고, 중개 프랜차이즈라는 걸 FC라고 하는데 이게 같은 이름을 쓰는 회사가 많아질 때 힘은 엄청 막강할 수 있거든요. 그때 처음에 한 개, 두 개였을 때 이태현 대표님하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100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한테 말씀하실 때 5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5개에서 10개, 10개에서 20개 되는데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스타트업이니까. 근데 100개 들고 하면서 회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 고쳐나갈 것도 많아. 그런데도 합류해서 같이 오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더 가는 거죠. 같이 시작을 했던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피만 안 섞였지 가족이나 다름 없잖아. 같이 고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200, 300, 1000 아까 전에 그 중국 베이커가 인구 대비했을 때 우리는 1000개 하면은 그보다 더 많은 거예요. 인구가 너무 많잖아 중국은.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1000개 정도까지 가면 베이커보다 더 큰 회사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회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와중인데 이놈의 경기 뭐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터졌죠. 좀 하고 싶다 하니까 또 이제 부동산 경기 안 좋지. 뭐 언제 해야 돼? 위기 속에서 또 찾아야죠. 영웅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또 하나 배우고 가네.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창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 이제 중개 솔루션을 이따가 우리 오성범 이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건데 일단 기존에 있던 어떤 프로테크 회사들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일단 리치고랑은 진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리치고에서 사용되는 유료 프로그램은 프랜차이즈 우리 FC 분들은 다 무료로 쓸 수 있게끔 최대한 끌어내서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이게 뭐 데이터 랩 보는 거는 뭐 한 번 1년에 1000만 원 많이 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든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이제는 정확한 근거를 갖고 이 근거가 안 맞은 것 같으면 다른 데이터 또 이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참고해가지고 도움이 되게끔 할 건데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리치고 엑스퍼트라는 게 아까 전에 제가 저 자료를 갖고 온 게 이 데이터에서 갖고 온 거였어요. 근거 없이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리치고 마스는 이제 어떤 아파트 분양하기 전에 그 분양가 상정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 현재 분양가 상승률 다 따져서 이 아파트는 몇 평이면 얼마의 분양가격이 제일 적정하다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라 대기업들이 쓰는 건데 우리가 토지 중개하려면 이 땅은 이런 수익률이 나옵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설명하는 게 더 그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저거는 비용이 좀 비싸도 어떻게든 제가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일단 우리가 실력이 있는 중개사가 되고 신뢰가 있는 중개사가 되려면 정확한 근거를 갖고 해야 돼요. 근데 정확한 근거 없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시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마지막인데 제가 이 세 가지 중에서 저는 이제 중개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꾸준함도 있어야 되고 네트워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라는 게 왜 중요하냐? 혼자 일어나는 시장이 아니야 이제. 그리고 예전처럼 어떤 회원제에 가입해서 그 안에서만 활동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플랫폼도 많이 생겨났고 누군가하고 같이 함께 해야지만 되고 혼자서 양타를 치거나 하는 그런 시대가 약간 힘들어졌어요. 그러려면 여러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를 가져가면서 가야 되고 실력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자신감이 있을 리가 있겠어요? 꾸준함이 어디 있겠어? 지금 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저는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려면 어떤 기체가 있으면 새마을호가 있고 KTX가 있고 뭐 통일호가 있어. 어느 차를 타든 빨리 가는 차를 탔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그 자격증을 따는데 1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그래서 내가 자격증 따고 이제 막상 자격증 온다 하니까 막상 할 게 없을 거예요.
지금 마음이 아마 이제 뭐 해야 되지? 소공해야 돼? 창업해야 돼? 막 고민 많을 때고 뭔가를 공부를 더 해야 돼? 이 마음이 있은 상태에서 오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몸으로 부딪혀봐야 되는 게 저는 다 부딪혀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다 배우고 하면 늦어요.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부딪히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하면 그냥 대학원을 다니세요. 차라리 나는 그거를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일을 할 거면 부딪히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 저는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뭐 활동이라도 해봐야지. 주변에 네트워크 만들어서 3명이서 1년간만 해보자. 1년 뒤에 깔끔하게 빠이빠이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느껴보고 처음 그때 가서 해도 되고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찾으려고 노력을 안 했잖아, 그죠? 이제는 하실 때가 된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제 얘기는 이걸로 끝내고요.